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기술개발협회 조수천 전문위원입니다. 네, 오늘은 블로그 왕초보를 위한 들라잡이 1월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블로그 개설 전에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고, 두 번째로 블로그를 만들고 난 이후에 블로그를 어떻게 꾸미고 스킨은 어떻게 구성을 하고 대본은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블로그가 완벽하게 만들어진 이후에 블로그에 방문자를 어떻게 늘릴지, 블로그 지수, 상위 노출 노하우, 검색 키워드는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이웃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블로그의 어떤 구성 요소나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전에 최근에 유저들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소통을 하고 있고 어떤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고 어떻게 검색을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이거는 2015년부터 계속된 패턴인데요. 사람들이 검색을 할 때는 네이버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구글 사용률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네이버의 검색 점유율이 75%를 차지할 만큼 검색할 때는 사람들이 주로 네이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할 때는 카카오톡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 보낼 때는 페이스북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페이스북에서 시간 보내는 경향들이 최근에는 인스타그램으로 좀 넓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10대들이나 20대들 젊은 타겟에게는 유튜브 그리고 심지어 15세 미만의 초중 타겟 같은 경우에는 틱톡이라는 매체를 활용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선 우리가 디지털에서 활동을 할 때 어떤 패턴을 가지고 하는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걸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했지만 이제 페이스북에서 검색은 주로 네이버를 이용하고 대화는 카카오톡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시간 볼 때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이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검색을 할 때 예전에는 포털 사이트에서 무조건 내가 찾고 싶은 정보를 찾았지만 지금은 SNS가 발달했기 때문에 선 SNS에서 내가 좋아하는 정보들을 올리고 사진을 올리거나 정보를 올리고 그리고 이제 상세한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포털에서 검색을 하는데 주로 블로그의 정보를 많이 신뢰를 하고 그리고 주변의 추천 정보를 신뢰하고 나서 검색 정보를 활용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맛있는 집이 없을까라고 고민했을 때 그 검색 키워드를 해시태그로 검색을 하면 무수히 많은 사진들이 뜨겠죠. 사진들을 뜰 때 물론 사진을 보면 이게 어떤 거를 파는 집인지는 알겠지만 그 식당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규모를 가지고 있고 그 주변에는 어떤 상권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상세하게 정보를 검색해야 되기 때문에 사진을 검색한 이후에는 다시 포탈에서 정확한 주변의 정보를 상세 정보를 검색한 이후에 간다. 그래서 최근에 사람들은 여기 도표에서 볼 수 있겠지만 57% 이상의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보다는 타인의 정보를 신뢰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이 중요하고 주변의 추천 정보를 신뢰한다는 트렌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앞에도 아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컨텐츠의 내용보다는 타인의 반응에 더욱 신뢰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올려놓은 정보를 유심하게 살펴보고 찾고 그런 글들을 보고 내가 정보를 얻는 거죠. 획득하거나 아니면 구매에 영향을 받거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컨텐츠의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저들의 디지털 패턴들을 알아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까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검색을 아직도 75% 네이버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드로이드 폰의 영향으로 구글의 검색률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유튜브 등도 최근에는 정보 채널로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왜 우리나라에서 네이버냐? 그 네이버 자체가 모든 정보를 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뉴스부터 시작해서 쇼핑, 부동산, 뉴스, IT 정보라든지 책에 대한 정보도 다 네이버 가면 찾아볼 수가 있죠. 그만큼 네이버의 영향력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네이버는 현재 총 19가지, 한 40가지가 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플레이스라는 게 생겨나서 맛집을 찾을 수 있고 맛집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도표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30대 직장인 나인범 씨의 하루라고 해서 이제 기록을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네이버 뉴스를 보고 맛집을 검색하고 스포츠 동영상을 시청하고 쇼핑을 하고 네이버 서비스의 16가지로 해결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명 중에 5명은 내가 꼭 필요하다기보다는 습관적으로 네이버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네이버 앱을 쓰고 있고 그래서 2018년 3월 한 달에만 접속한 횟수가 약 45억 건에 달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물론 네이버의 긍정적 기능과 네이버의 안 좋은 기능도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네이버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네이버를 이렇게 좋아하진 않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네이버 자체는 지금 대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론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엔 중립성은 전혀 안 지킨다고 생각해요. 그나마 다음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음도 예전에 아고라라는 약간 이념 편향적인 게시판이 있어서 문제가 되었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중립성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네이버를 별로 선호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네이버를 현재까지는 한국에서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면서 네이버는 최근 트렌드하고 비교해 가면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블로그를 운영해야 되는지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75%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검색을 하면 키워드 광고도 뜰 거고 뉴스도 뜰 거고 블로그, 카페, 지식인 다양한 정보들이 뜨겠죠. 그런데 아직도 블로그의 정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품 선택의 구매 기준 1위로 블로그 리뷰를 꼽은 분들이 약 52%. 이건 2, 3년 전 조사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낮아질 수 있고 그렇겠지만 이 블로그의 리뷰를 통해서 사람들이 상품을 선택한다는 구매 기준은 크게 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리뷰가 압도적으로 상품 선택의 구매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 정보를 물론 파워블로거들이 협찬 문구를 씀으로써 이건 결국 광고 아니냐 하더라도 결국에는 정보를 찾는 것은 그 유저의 몫이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찾고자 하는 정보가 올라왔을 때 어딘가에 걸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블로그 리뷰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블로그를 해야 되는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는 가장 손쉽게 정보를 여러 형태로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뷰티, 패션, 요리, 식품, 관광, 생필품, 유아용품, 교육용품, 부동산, 금융, 대출, 여행, 스포츠 우리가 관심 있는 모든 분야에 대한 글을 쓸 수가 있고요.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쉽게 글과 사진만으로 가공해서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인스타 같은 경우에도 모든 분야가 다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인스타 같은 경우는 사진과 동영상만으로
정보를 나타내기 때문에 뭐 뷰티 패션 요리 쪽에 맞겠죠. 그렇지만 뭐 다른 상품들을 알릴 때는 약간의 한계점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 자체가 여러 정보의 형태로 정보를 손쉽게 가공할 수 있는 채널이다. 그래서 블로그를 꼭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블로그를 왜 운영해야 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개인 브랜딩이나 업체 홍보에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상위 노출이나 파워블로그 등의 상업적인 요소가 많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블로그는 비용 대비 가장 효율적인 채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에서 작성한 글에 상담 문의 또는 포털을 설치해서 상담 DB를 받기도 합니다. 요 아래에 있는 것은 제 블로그 하단에 이렇게 상세 안내 및 자료 받아보기라는 이런 창이 있습니다. 이 창을 클릭하게 되면 내가 궁금하고자 하는 정보를 입력하는 라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정책자금 상세 안내 페이지라는 걸 통해서 DB를 받게 되는데, 여기 보면 업체명과 업체의 주소, 그리고 업체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리고 업체의 이제 그동안의 이력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뭐 담당자 연락처라든지 상담받고자 하는 내용, 여기에 보시면 뭐 R&D인지 이용자를 받고 싶은지 이런 정보들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는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구매할 때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손쉽게 정보를 올릴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채널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를 우리 운영해야 되는 목적이 명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블로그를 왜 운영해야 되고, 디지털 패턴은 어떻게 되고, 사람들의 그런 네이버를 바라보는 기준, 그리고 이제 왜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운영해야 될 목적이 명확히 생겼다면 이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블로그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운영할지 고민을 하다 보면 첫 번째로 나는 여러 가지 분야를 다 쓰고 싶다. 그러니까 뭐 모든 분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뭐 IT에 대해서 쓰고 싶고, 식품, 맛집, 뭐 여행지, 이렇게 이것저것 다 모든 콘텐츠를 운영하고 나는 글을 잘 쓴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파워블로그를 꿈꾸면서 운영을 해야겠죠. 그래서 나는 파워블로그를 꿈꾼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운영할 것이다 라는 목표를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처럼 정책자금 R&D 지도사를 하시는 분들은 개인 브랜딩을 위해서 특정 분야를 좁혀서 운영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되고, 그리고 이제 쇼핑몰이나 홍보 활동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품 홍보나 판매를 위해서 블로그를 운영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향, 파워블로그를 지향할지, 개인 브랜딩을 위해서 운영할지, 그리고 제품의 홍보나 판매를 위해서 운영할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블로그 운영 방향 설정, 아까는 이제 세 가지 목적이 정해져 있다면, 제가 선택한 기준이지만, 우리 정책자금 지도사에게 맞는 분야는, 가장 이상적인 블로그는 1인 개인 브랜딩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노출하는 것. 이게 가장 이상적인 블로그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 운영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1인적이 가장 이상적인 블로그를 내가 결정했다면 이 블로그의 이름을 정해야 됩니다. 이름은 명확히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직관적으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책자금 마스터, 정책자금 알파고, 그리고 트레이너 강의 피트니스 월드, 크라운 대장의 레저 이야기, 그리고 아르미의 나만의 예뻐진 비법 스토리처럼 블로그의 제목만 보고도 이 블로그가 어떤 걸 운영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자금 마스터라고 명확하게
이 사람은 정체성을 잘 아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지어도 되고요. 트레이너 강의 휘트니스 월드는 내가 트레이너 강씨의 성을 지닌 사람인데 휘트니스를 강의하는 사람이겠구나 알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게 이름을 짓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블로그의 운영 방향과 이름까지 다 정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 네이버에 들어가서 네이버 가입만 해도 그 네이버의 아이디가 블로그 주소가 바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 내가 이제 내 네이버 계정에 들어가면 블로그가 이미 이렇게 이런 화면처럼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누르지 않아도 시작하기 전에는 이런 화면들이 나와서 블로그를 바로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를 시작하기 누르고 그다음에 이제 내 스타일대로 제목과 별명을 짓고 그래서 포스팅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팅 시작하기 전부터도 뭐 이웃을 맺어도 되니까 제가 이웃이 하나도 없이 시작을 하게 되면 뭐 댓글도 아무도 읽지도 않고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와 관심사가 비슷한 이웃들을 미리 찾아서 이웃을 맺는 것도 매우 초반에 해야 될 일이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블로그 시작하기 전에 누르기 전에 시작을 누르게 되면 레이아웃을 설정하게 됩니다. 레이아웃을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홈페이지 보면 메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홈페이지의 UI처럼 어떻게 화면을 배치할지에 대한 걸 레이아웃이라고 하는데 이 레이아웃을 먼저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레이아웃은 총 12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단 구성에 4가지, 3단 구성에 6가지, 8가지, 그리고 이제 1단 구성 2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 2단 구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상시 사진 올리는 약간 740픽셀, 3단 구성은 550픽셀, 그리고 1단 구성은 900픽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단 구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모든 게 다 길게 늘어지기 때문에 약간 볼품이 없다고 할까요? 아니면 또 너무 화면이 커서 그 이제 글씨가 묻히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저는 2단 구성을 추천하는데 뒤에서 이제 2단 구성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2단 구성을 많이 해서 레이아웃을 만들고 있습니다. 왜 2단 구성이 가장 많이 쓰이는지 얘기를 드려보면 가장 많이 쓰기도 할 뿐더러 크기 조절이 가장 쉬운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뉴가 왼쪽과 본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기가 매우 편리합니다. 그리고 사진 크기 조절이 740픽셀이기 때문에 꽉 채워서 포스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표를 삽입하다 보면 이게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데 2단 구성은 자동으로 가운데 정렬이 되면서 내가 굳이 조정을 하지 않아도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왼쪽에 메뉴가 모든 메뉴가 있다 보니까 메뉴가 길어지는 단점이 있지만 길어지다 보면 보통 이제 나의 주요 메뉴가 이제 뭐 카테고리가 있고 이웃이 있고 그다음에 뭐 다녀간 사람 이런 것들이 왼쪽에 딱 배치가 되면 내가 설치하는 위젯이 가장 하단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위젯을 유출하기가 매우 어렵다. 뭐 그런 단점이 있지만 2단 구성이 가장 편리하고 만들기도 쉽고 우리가 눈에 직관적으로 보통 한국 사람들은 왼쪽에서 오른쪽을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왼쪽 메뉴를 보고 사람들이 오른쪽 본문을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2단 구성이 가장 합리적인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이제 레이아웃의 구성이 다 끝났으면 블로그 대문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 블로그를 정할 때 이름을 정할 때 직관적으로 내가 블로그를 알 수 있게 만든다고 했죠. 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문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뭐 배너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블로그를 소개하는 진짜 관문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아까 이름을 보고도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지만 이 이미지를 본다면 더욱더 블로거가 뭐 하는 사람이고 어떤 걸 알려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4가지 예시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러니까 지원 사업을 하는 브레인이라는 마스터다 마스터. 그래서 요
하는 일을 나타낼 수 있게 이제 카피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R&D 지원사업 브레인 정책장 마스터라고 이름을 짓고 가운데에 아이콘을 넣었습니다. 아이콘 같은 경우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자금을 다루는 사람 강조하기 넣었고요. 오른쪽은 세미나 사진을 넣음으로써 이 사람이 정책 자금을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강의를 하는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서 더욱더 신뢰성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랜차이즈 업체 그 배너인데요. 그래서 왼쪽에 오른쪽 최상단에 어떤 성격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징적인 메뉴 그리고 이제 이 상호를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할 수 있게 네이버 검색창을 넣어두었고요. 이제 영업 시간을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른쪽에는 이 대표님께서 프랜차이즈를 모집하는 것을 넣어두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체험갈비라는 곳이 수제로 갈비를 만드는 곳이고 영업시간은 언제까지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프랜차이즈 모집을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더욱더 신뢰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시는 분은 이제 융자, 기업 대출 전문으로 하시는 분을 나타낸 건데요. 왼쪽에 이분이 할 수 있는 그런 오른쪽에 이제 할 수 있는 일의 영역, 정책자금, 기술보증기금, 그리고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등 이렇게 본인이 잘한 일을 넣어두었고요. 프로필 사진을 오른쪽에 배치함으로써 신뢰감을 더욱더 주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분은 법원 경매를 주로 하시는 분인데 경매 박사 남스타라는 닉네임으로 법원 경매를 하는 그런 사업 영역들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닉네임 밑에 경매 박사 남스타라는 검색창을 넣어둠으로써 신뢰를 주고 이분의 실명을 밝힘으로써 더욱더 신뢰감을 형성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로그 대문을 작성하실 때는 본인이 한 일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게 이미지와 카피로 구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꾸미기에 대해서 정확히 다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 디자인 회사에 맡길 수도 있고 내가 직접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직접 하기 위해서는 포토샵이라든지 포토스케이프라든지 이렇게 좀 이미지 툴을 약간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정 어렵다면 최근에는 크몽이나 오토샵 같은 그런 재능 기부 사이트에 디자이너들이 10에서 한 15만원 금액 정도를 주면 이 스킨을 제작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킨을 제작하여서 이제 스킨을 제작해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로그가 이제 꾸미기가 끝났으면 블로그에는 다른 SNS와 달리 품질 지수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품질 지수는 활동 지수, 소통 지수, 인기 지수, 신뢰도 지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활동 지수는 말 그대로 얼마나 꾸준히 오래 하는지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우리 일기 쓰듯이 블로그의 이제 최초의 유래 자체가 매일 쓰는 일기 형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얼마나 꾸준히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활동 지수입니다. 활동 지수는 운영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포스트 수는 몇 개나 됐는지, 빈도는 그 일주일로 기준으로 봤을 때 몇 번 이상 쓰는지를 주로 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꾸준히 오래 많이 쓰는 사람이 유리하겠죠. 활동지수 자체를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소통지수는 이게 소통지수와 인기지수가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소통지수는 내 글을 공감이나 댓글을 달아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문하는 거. 하지만 인기지수는 체류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문을 단순히 맺었다고 해서 소통지수가 아니라 단지 숫자, 방문자 숫자로만 보는 거고 방문자 숫자, 이웃자 숫자를 통계 형태로 보는 거고 인기지수는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조회수라든지.
물론 뭐 비슷한 개념일 수 있는데 소통지수는 방문자 수, 이웃자 수나 엮인 글, 공감, 댓글 이걸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인기지수는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 그 컨텐츠에 대한 체류 시간이라든지 컨텐츠를 얼마나 많이 조회했는지 요 수, 그리고 스크랩을 얼마나 했는지 보통 이제 스크랩을 뭐 많이 하는 게 좋다 뭐 5건 이상만 해야 되는 그런 뭐 분분한 의견들이 있지만 스크랩 수가 인기가 있다는 거죠. 내가 그만큼 자잘한 글을 퍼간다는 거는 인기가 있다는 거고 그게 인기 지수인 거고 그리고 보통 블로그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사람들이 30초 이상이 안 되거든요. 내가 필요한 정보만 찾고 그 글을 스크랩하거나 아니면 복사하거나 아니면 내 블로그로 가져오거나 이런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블로그에 머물러 있는 시간은 한 30초밖에 안 됩니다, 평균. 그렇지만 이런 체류 시간을 늘리게 하기 위해서는 글수도 많아야 되고 글들이 재미가 있거나 공익성이 있어야겠죠. 그런다면 사람들이 더 오래 머무르고 내 블로그를 또 찾게 되면 그 글을 스크랩하게 되고 스크랩하게 되면 이웃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 지수는 그런 지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뢰 지수는 블로그의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품 서비스의 노골적인 홍보를 하는 그런 업종들이 있겠죠. 뭐 대출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렇게 이제 뭐 이런 노골적으로 상업 활동을 요구하는 그런 글들이 많은 것들은 정체성을 명확히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신뢰 지수를 지켜야 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블로그는 이 네 가지 요소, 활동 지수, 소통 지수, 인기 지수, 신뢰 지수 이 네 가지의 특징을 갖고 이 블로그를 상위 노출을 올려줄지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단, 요 네 가지 지수를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네이버에서 짜진 로직에 근거한 그런 이제 인공지능 로봇가 이런 블로그의 모든 요소들을 판단해서 올려주기 때문에 요 특성들은 반드시 지켜주는 게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알아볼 요소들이 검색 노출을 상위 노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네이버가 계속 로직을 변경하기 때문에 이 검색 상위 노출하기는 절대 규칙이라는 거는 솔직히 없습니다. 없다고 하지만 물론 있는 거죠. 있는 건데 이제 네이버 자체는 절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지켰을 때 상위 노출에 유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핵심 키워드를 블로그 제목에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농심보 작업을 받고 싶어서 농심보를 했는데 이 글 자체에 농심보란 글이 없으면 이 농심보를 검색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농심보 글이 뜨지를 않게 됩니다. 물론 뭐 예외적으로 조회량이 낮거나 본문 내용에 그런 것들이 많이 언급돼서 노출되는 경우가 간혹 있겠지만 반드시 내가 띄우고자 하는 키워드를 제목에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쪽이냐 뒤쪽이냐 뭐 이런 차이는 많이 없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앞에다가 내가 띄우고자 하는 키워드를 앞에 넣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 키워드는 제목에 한 번만 언급해줘도 되고요. 본문에서는 5번 정도, 태글은 그렇게 많이 상위 노출 영향을 받지 않지만 그래도 조회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태그는 한 1회 정도 넣어주는 게 좋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목 내 키워드를 가장 앞으로 배치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제목은 띄어쓰기 포함해서 25자 이내로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아까 말했지만 본문 키워드는 약간 뭐 내가 띄우자 하는 키워드를 본문에 한 3분의 1 수자만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띄우고자 하는 본문 키워드는 크기라든지 글자 크기를 키운다거나 색상을 넣어준다거나 그리고 이제 본문 키워드가 약할 경우에는 유사 세부 키워드 추가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글자 수는 보통 700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글자 정도 해서 한 800에서 900글자 정도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고화질 이미지로 6개에서 13개 정도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본문 이미지가 내가 없다. 그러면 다른 글을 가져와서 다른 사진을 가져와서 캡처해서 자르게 한 다음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미지를 저장할 때는 파일명에 키워드를 넣어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농심보라는
이미지를 캡처한다면 농심보 1, 농심보 2 이렇게 이미지를 캡처한 후에 그런 파일명으로 저장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텍스트와 이미지와 동영상이 결합된 글이 텍스트와 이미지만 있는 글보다는 빠르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노출 순서를 보시면 제목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본문 키워드 개수를 지켜주는 거, 그리고 700자에서 900자 이상 글을 지켜주는 거, 그리고 공감 댓글 스크랩이 많이 하는 이 요소에 따라 상위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지켜주면 상위 노출하는 데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아까는 이제 앞장에서는 블로그 상위 노출하게 된 요소를 알아봤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작품질이 되는지. 그러니까 상위 노출의 반대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작품질로 가는 요령을 적어놓은 게 이렇게 가지 마시라고 적어놓은 제목이 개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대로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면 첫 번째로 실시간 키워드로 검색어로 키워드 잡기. 제가 2시경에 라디오를 좀 몇 번 듣는데요. 이제 컬투쇼가 하게 됩니다. 컬투쇼에는 유명한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니까 컬투가 방송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검색창을 지금 이쪽 이 연예인을 띄워주려면 검색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검색을 많이 하면 그분이 실시간 검색으로 이제 1위나 2위에 뜨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블로그를 그때 이제 쓰려고 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뜨는 연예인 정혜인이나 탤런트가 나왔다고 치면 여자분들이 검색을 많이 하겠죠. 검색을 하면 그분이 실시간 검색으로 이제 1위나 2위에 잡힐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봤던 어떤 블로그 유저가 정혜인이 나왔던 드라마로 이제 포스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1위에 뜨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검색어 들어온 사람들 이제 그 글을 하는데 블로그 검색 결과가 떠 있으면 아무래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 갑자기 조회량이 부쩍 뜨게 되고 이 블로그가 각광을 못 받던 이 블로그가 갑자기 이제 유명 블로그가 되면서 그 검색 포스팅을 올린 이후에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유입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음 날이 됐어요. 이제 그렇게 한 이틀이 지나면 이 블로그는 바로 죽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원래 받았던 검색량은 20에서 30, 100 이렇게 받았는데 갑자기 몇천, 4천, 5천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가 들으면 정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다시 내 블로그는 20명에서 100명 사이가 들어오는 블로그가 되겠죠. 그러면 네이버 로직은 이걸 이제 어비징으로 봅니다. 어비징이 뭐냐면 억지로 내 블로그를 띄운 포스팅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블로그에 만약에 이제 이게 일반 경찰이라면 경고를 주는 수준이죠. 경고를 줍니다. 경고를 준다는 게 뭐냐면 노출을 안 시키게 되는 거예요. 하나씩 내 글이 노출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런 게 반복되다 보면 내 블로그가 작품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포스트와 관계없는 낚시성 제목. 제목은 아까 말했던 유명 정혜인에 대한 글인데 내용 들어봤더니 아무 글도 없고 정혜인과는 아무 관련 없는 그런 글들이었어요. 단지 사람들 낚기 위해서 제목에다가 내가 정혜인이라는 유명 타이틀을 넣었어요. 그러다 보면 이 블로그도 관련이 없기 때문에 향후에는 작품질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글이나 뉴스, 칼럼 같은 거를 아무런 여과 없이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로 그냥 복사해서 붙인다. 이런 것도 바로 작품질이 되는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위 노출하기 위해서 이 과도한 키워드의 반복, 키워드로 50번 이상 쓴다거나 아니면 이제 100번, 1000번 이상 쓴 다음에 요거를 이제 한 1포인트로 만들게 됩니다. 1포인트로 만들어서 그걸 다 투명으로 글씨를 흰색으로 바꿔버리면 결국에는 이제 포스팅 할 때는 그 글 안 보이게 되지만 결국에는 그 이제 HTML을 눌러보면 거기에는 수많은 이제 글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키워드를 넣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향후에 계속 지속하다 보면 작품질로 갈 수 있다는 걸 나타내습니다. 그리고 이제 댓글의 댓글 금지.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블로그에 댓글을 보다 보면 아마 상업적인 글들이 올라올 거예요. 블로그를 임대하라고 하거나 그런 블로그들이 있는데 그런 블로그에 댓글을 달게 되면 작품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내 블로그는 아무리 좋아도 블로그 자체에 그 홍보성 댓글들이 계속 남아있게 되는데 내가 또 댓글을 달게 되면 그 블로그가 소통하는 줄 알고 네이버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불법하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구나라고 해서 블로그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타 블로그 방문을 금지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링크. 네이버는 물론 지금은 네이버 영상이 없지만 내 영상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다른 서비스가 들어오는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 링크를 거는 거를 매우 싫어하는데 본인 이제 네이버에서 올리는 글들은 나쁘지 않죠. 괜찮죠. 하지만 외부에서 온 링크들은 걸 때 좀 불리할 수가 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블로그는 검색 노출이 생명이기 때문에 제목과 본문의 키워드를 잘 활용해야 노출을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키워드를 띄울 때 대표 키워드와 내 브랜드 키워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정책 자금이 대표 키워드일 거고 정책 자금 마스터가 이제 제 브랜드 키워드고 정책 자금 마스터는 기업 부설 연구소라는 이제 세부 키워드 설립이라든지 세부 키워드로 가면 이제 좀 노출은 쉬워지겠죠. 대표 키워드는 상위 노출이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키워드 조합은 소재, 특징 지역이 잘 나타날 수 있게. 그래서 일본 직구 교육 전문 대한민국처럼 장소, 지역 교육이 나타날 수 있게 이렇게 제목을 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제목들은 네이버에 있는 광고 시스템을 통해서 한 달별로 좀 이렇게 뭐 몇백 개가 되더라도 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키워드를 찾을 때는 조회수가 30에서 50인 것부터 많은 것까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키워드를 조회수가 낮은 것부터 숫자적으로 써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조회수가 30인 거하고 2000 있는 게 키워드가 있어요. 아무래도 조회수가 30 있는 키워드가 노출하기가 매우 쉽겠죠. 그리고 이런 키워드들을 미리 리스트를 작성해 놓고 보통 리스트를 작성할 때 뭐 한두 개를 뽑는 게 아니라 600개에서 1000개 정도의 키워드를 쭉 뽑습니다. 네이버에서는 그런 것까지 1000개를 넣더라도 그걸 이제 엑셀로 넣어서 쫙 올리게 되면 그런 이제 키워드 조회수를 쫙 알 수가 있거든요. 조회수 낮은 것부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키워드 트렌드 검색이나 검색어 트렌드를 통해서 우선 키워드를 선별하는 게 좋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로그의 이웃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래서 블로그 이웃을 잘 맺고 관리해 소통 및 인기 지수를 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웃 간의 댓글이나 공감, 스크랩을 잘 활용해야지 지수가 어렵거나 사회 노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적합한 이웃은 약 500에서 2000명 정도. 제가 지금 블로그 이웃은 1700명 정도가 되는데 처음엔 200명 선이었어요. 이걸 이제 저희가 꾸준히 하루에 30명씩 계속 이웃을 작업을 했더니 지금은 한 1700명 정도 됐는데 1700명을 하게 되면 하루에 새벽까지 들어오는 유저들이 한 3, 400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 블로그가 지금 1700에서 한 1500에서 1400에서 한 1600 사이인데요. 1600, 2000 그런 사이에 있는 블로그에 방문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웃을 맺을 때는 저도 열심히 하지만 저처럼 블로그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블로그를 이웃을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이웃을 맺었는데 그런 활동을 같이 하는 분 또는 아니면 그런 정치인들이 추천한 블로그를 만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내 관련 분야에 얹겨 있는 블로그를 같이 끌고 가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재, 키워드에서 알아봤고, 이제 소재에서 알아보면, 블로그의 소재는, 본인이 좋아하는 소재를, 정하고 글을 써야
읽는 사람도 진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내게 필요한 주제인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소재인지, 그리고 진성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뭐 철책자 무료 다운로드라든가, 그리고 사진이 중요한데 글의 내용과 맞춤형 사진인지, 본문 내용은 정책 자금에 대한 거나 사진 같은 게 뭐 다른 뭐 자금과 관련 없는 거나 연구소나 뭐 이런 거 관련 없는 거라면 되게 좀 생뚱맞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글의 내용과 시크릿을 맞는 100%가 맞는 사진을 찾는 게 좋고요. 그리고 공유정신으로 정석껏 포스팅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석껏 포스팅하다면 그 말처럼 좋은 DB가 들어온다거나 문의가 많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글이어야 합니다. 물론 뭐 사람들의 책을 자료를 보고 만들기도 하고 뉴스를 인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보에서 보지만 그 글은 세상에 나밖에 없는 글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글을 독창적으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지 못한다면 그걸 가공하는 기술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페이지 뷰 누르기. 페이지 뷰는 이제 내가 글을 쓸 때 나와 관련된 글을 계속 링크해서 같이 걸어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겟층 예상 활동 시간대에 포스팅하는 게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야식이라는 키워드를 쳤을 때는 아무래도 야식하는 집에 대한 글을 쓰되 이제 배달이 많이 일어나는 밤 10시 이후에 작성하기 좋기 때문에 9시에 포스팅해서 유저들이 그 글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블로그에 그래도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에 정책 변화된 것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이런 어떤 메뉴를 찾으려면 되게 어렵고 돼 있었지만 이제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블로그 상단내 메뉴를 빠르게 이동하는 메뉴를 구성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상단의 메뉴를 통해서 세부 페이지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 블로그의 관리 영역에서 그 관리 영역 쉽게 버튼만을 눌러서도 메뉴를 찾을 수가 있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잠시만요. 화면이 안 넘어가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스킨 선택하기가 개선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설정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별도 카테고리 구분해서 빠르게 블로그가 제공하는 스킨을 선택하거나 블로그를 구매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스킨 관리에서 내가 만든 스킨과 아이템 팩토리 스킨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역별 디자인 설정도 지금은 리모컨이 모습이 보기 좋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개선 전에는 여기 뭐 여기저기 중구난방으로 눌러야 되는데 지금은 리모컨에서 바로 세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 설정할 수 있게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PC를 꾸밀 때 아까 대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예전에 대문의 픽셀은 300 곱하기 300 픽셀이었습니다. 300 픽셀이 300 곱하기 600 픽셀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더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더 많이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문 개선을 내가 수술할 수 있다 그런데 HTML 아는 분들은 여기에 이제 버튼을 만들 수가 있겠고요. 그걸 모르신다면 이미지나 텍스트로 카피로 이제 대문을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데 본문 스크랩을 이제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글을 읽고 나서 스크랩을 하게 되는데 예전엔 스크랩에 오류가 있거나 잘못된 글이 있어서 이제 퍼져나가면 내가 그 글을 지우더라도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본문 글, 원본 글이 수정되면 스크랩된 글도 변경이 되는 거고 글이 삭제되면 스크랩된 글도 절대 보이지 않게 이제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스크랩을 했을 때 뭐 내가 불편한 기사도 뭐 기사나 글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과 없이 퍼갔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글을 썼을 때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부각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게 원천 봉쇄자 이제 본문 스크랩을
했을 때 자유롭게 삭제나 수정이 가능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어떤 블로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다시 한번 이제 처음부터 짚어드리면 유저들의 디지털 패턴 변화들은 검색할 때는 네이버, 소통할 때는 카카오에서 이루어지고 시간 보낼 때는 페이스북, 인스타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선 SNS를 하고 그런 이제 상세 정보를 보기 위해서 이제 포털에 있는 정보를 신뢰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블로그 검색을 활용하는 것. 그리고 이제 콘텐츠의 내용보다는 타인의 반응에 더욱 신뢰하는 경우 그런 비율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네이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손을 놓지 못하는 한국인들 월 한 45억 건, 지금은 더 되겠죠. 이게 2018년 기준에서 45억 건이었으니까 지금 뭐 50억 건, 60억 건 더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세한 통계는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블로그 정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50% 이상이다. 이 50% 사람들이 상품을 선택할 때 구매 기준으로 블로그 리뷰를 아직도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로그를 왜 해야 되는지 두 번째 이유로 가장 손쉽게 정보를 여러 형태로 업로드가 가능하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는 목적, 가장 큰 이유인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낸다 채널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글을 잘 쓰고 꾸준히 쓴다 그러면 이제 내 정보를 필요하는 분들이 문의를 하고 댓글을 남기고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뭐 상담 DB를 남긴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로그는 아까도 말했지만 개인 브랜드를 위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파워블로거처럼 모든 걸 쓸 것인지 아니면 제품의 홍보를 위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를 정해야 되고요. 우리 정책 지금 주사에 맞는 것들은 이런 개인 브랜딩과 개인 브랜드를 노출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블로그의 이름은 직관적으로 이름을 듣고도 바로 알 수 있게 정책자금 마스터처럼 직관적으로 개인 브랜딩과 그런 것들이 녹아있는 것들로 운영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로그 시작할 때는 블로그 꾸미기 시작하게 누르고 내 스타일대로 올리시면 되고 레이아웃은 총 12가지가 있는데 2단 구성 4가지로 운영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단 구성은 가장 손쉽게 글 수 있고 크기 조절이나 사진 배치가 되게 편리하게 되어 있다. 다만 위젯을 노출하기 힘들지만 그런 단점들을 편리한 구성에 다 커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로그의 대문은 본인이 하는 일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게 이미지와 카피로 구성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대부분의 이제 스킨을 안 만들고 그냥 뭐 그런 분들 그렇게 하고서도 문의가 들어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좋겠죠. 하지만 블로그 자체가 너무 밋밋하고 아무것도 없게 된다면 이 블로그 뭐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블로그 들어왔다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어떤 걸 하는지 대문에서 나타나 주는 게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운영하려면 이제 여러 가지 4가지 지수가 있는데 활동 지수, 소통 지수, 인기 지수, 신뢰 지수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지수를 모두 반영해서 상위 노출이 되는 건데 뭐 하나 뭐 소홀히 할 건 없겠죠. 소홀히 할 건 없기 때문에 꾸준히 오래 쓰고 이웃과 소통을 하고 글도 달아주고 글도 스크랩하고 내가 맺은 이웃에게 스크랩을 해줄 것을 같이 요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 블로그가 오래 그 콘텐츠에 머무를 수 있게 글의 내용을 잘 준비해서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검색 상위 노출할 때는 블로그의 제목과 키워드를 5번 매치를 하고 제목을 길지 않게 쓰고 이미지를 6개에서 10개 정도 쓰고 글자 수를 지키고 그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파일로 저장하고 그리고 이제 텍스트와 이미지와 동영상이 결합된 형태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상위 노출이 잘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작품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실시간 검색어를 사용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트와 관계없는 낚시성의 제목을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타 블로그나 뉴스글을 컨트롤 C, 컨트롤 V 그냥 붙여온다거나, 그리고 이제 상위 노출을 목적하기 위해서 과도한 키워드를 무리하게 많이 넣는다거나, 그리고 홍보성 댓글에 불필요한 댓글을 단다거나,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은 외부링크를 건다거나 할 때는 적금지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걸 주의하면서 블로그를 운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상위 노출이 쉬운 세부 키워드부터 공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키워드 도구를 통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키워드를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조회수별로 추린 다음에 조회수가 낮은 키워드부터 글을 써서 노출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전문 분야 포스팅에 그 키워드를 넣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 이웃 관리를 잘 해야지 블로그가 꾸준히 방문자 수도 유지하고 소통명 인기지수를 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이웃은 500에서 2000명 정도를 맺고, 그리고 이제 블로그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을 이웃으로 맺고 서로 기브앤테이크를 잘하는 공유정신을 운영한다면 다른 분들보다 이웃도 빨리 확장이 될 거고 방문자들 일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재를 정할 때는 정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 쓸 수 있는 주제, 그래야지 사람도 진심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사진과 글의 내용을 맞추는 것, 그리고 이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글이라는 생각으로 운영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타겟층 예상 활동하기 1시간 전에 운영하기 매우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의 변화된 정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블로그의 가장 기초적인 사항만을 말씀드렸어요. 물론 뭐 세부적인 사항으로 간다면 뭐 스킬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을 다 알려드려야 되지만,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블로그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지금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블로그 자체는 뭐 어떤 특정한 형식이 있는 게 아니라 뭐 글 이미지를 넣고 그 이미지를 설명하고 또 이미지를 넣고 그 글을 설명, 이런 형태로 올릴 수 있는 쉽게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주제를 잡은 다음에 블로그를 시작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블로그 왕초보 길라잡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네, 여기까지 조수천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